요양병원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 저 여자가 살아있다고.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인 가운데 영정사진 아래는 하얀 국화꽃과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검은 우산을 접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까만 옷, 무표정한 얼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저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잖아. 그 순간 영정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 영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희가 죽인 사람, 내가 왔어.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계략 사망진단서를 조작해라.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죠. 저는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듯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세상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몸은 무거워졌지만 귀는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삐소리, 중환자실 기계음,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 병원비만 나가요. 솔직히 이젠 정리할 때 됐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엄마야. 아들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받을 건데? 당신 지금 승계 준비해야 한다며. 시기 놓치면 기회 없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저는 온몸이 돌처럼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숨도 못 쉬겠고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며칠 뒤 조용히 병원이 바뀌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치료 목적이라고 했지만 정식 퇴원 절차도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실려온 저는 마치 세상의 끝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붙어있던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환자 정숙희 의식 없음. 보호자 요청 시 병세 악화 통보 지침. 그걸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며칠 후 간호사들 사이에 수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 환자 보호자가 사망진단서 요청했대. 아직 완전 사망은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 기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은 병원이 정말 그 요청을 받아들일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병원 행정과장을 조용히 불러냈고 그날 오후 제 차트에 이상한 코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코드 94 특별지침 사망 선처리.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로 저는 알게 됐죠. 며느리는 거액의 기부 명목으로 병원에 입금했고 그 대가로 원무과는 제게 사망 선고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적에도 사망 표시가 들어갔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세상은 저를 천천히 차분하게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제 이름 앞에 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삼생종 간호사는 날 도와주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408호. 창문은 늘 가려져 있었고 커튼은 낮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축축했고 제 몸은 침대에 묶인 채였지만 제 귀만큼은 멀쩡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들렸던 건 간호사 정민 씨의 조용한 발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느낌이었습니다. 물수건을 바꿔줄 때, 체온을 재줄 때 그 손끝이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언젠가 제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을 때 그녀가 숨죽인 채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제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숙희 어르신 혹시 들리세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물 흘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봐줬습니다. 정민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몰래 CT와 MRI 검사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쉬는 시간, 병원 야간 조명이 어두워지는 틈을 타서 휠체어에 저를 태워 이동했죠. 검사 결과를 본 병원 내 한 내과의가 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완전 식물인간 아닙니다. 감각은 돌아오고 있고 자극 반응도 있어요. 하지만 정민 씨는 그걸 곧바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보호자가 이 상태를 원치 않아요. 대신 제가 계속 경과를 지켜볼게요. 그녀는 저를 살려야 했고
동시에 들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매일 저에게 글자판을 보여주며 눈동자로 답하도록 시도했고 점차 저는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가 달빛 비치는 창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어머님 사망 신고를 넣으셨대요. 이름도 이제 사망자로 바뀌었답니다.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례식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어요.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살릴 수 있어요. 세상에 알려야죠.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계정으로 몰래 제 상태 회복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USB에 그 내용을 저장해 외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이자 의료 고발 전문 기자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했고 내가 깨어날 그날을 위해 그녀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며느리가 병원을 방문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하이힐 소리, 익숙한 향수, 그리고 그녀가 원무과장과 주고받던 귓속말. 장례식장 예약은 끝났죠? 제사비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저는 몸을 떨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민 씨가 제 손을 꽉 쥐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장례식 어르신이 가셔야죠. 영정 사진 앞이 아니라 정문으로요. 사등장 나는 죽지 않았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제 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우산을 접은 채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영정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여있고 검은 양복 입은 가족들이 하나둘 앉아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제 모습.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은 채 정면으로 조문객들과 가족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수술대 위에 눕혀진 것처럼 또렷하게 쿵쾅거렸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는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지금 이 문을 열어도 되나? 문득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날들이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어깨를 펴려 애썼지만 등골은 뻣뻣하게 굳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 속에서도 눈동자만은 똑바로 전방을 향하고 있었죠. 내가 죽은 줄 알고 웃던 얼굴들. 내가 사라진 줄 믿고 돈을 셈하던 자들. 이제 내가 바로 그들 앞에 살아서 선 것입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요동쳤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조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쨍 봉투 안에 들어있던 문서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중 하나가 제가 평생 쌓아 올린 예금 잔고 내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확연히 보였습니다. 두려움, 당황, 그리고 탄로난 죄책감.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내 앞에선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순간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고 의자는 뒤로 밀렸으며 저 멀리선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묻더군요. 저건 죽은 사람 아니냐? 영정 사진 앞에 도착한 저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프레임 속에 박제된 듯한 내 사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날 죽였지?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조의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봉투 안엔 내가 평생을 모아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증거가 있었죠. 내가 죽었다고? 웃기지 마. 진짜 죽을 뻔했지만 살아 돌아왔어.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묻을 차례야. 우산을 접으며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제 모습.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은 채 정면으로 조문객들과 가족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오해예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오해라고? 오해로 사람을 묻니? 너희가 내 사망진단서를 조작하고 장례식까지 준비했어. 그게 오해야? 그들의 변명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상황은 장례식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장례식장은 진짜 장례식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했던 이들의 양심이 묻히는 순간이었죠.
나 아직 안 죽었다고 얘들아.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한 짓 하나씩 갚아줘야지. 오폭로 변호사와 기자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 장례식장의 한켠 검은 커튼 너머 회의실처럼 쓰이던 공간. 그곳에선 이미 고요한 긴장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명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 변호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사회 고발 전문으로 이름난 인터넷 방송 기자였습니다. 제가 깨어난 그날부터 정민 씨와 저는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의료기록, 병원 CCTV 영상, 며느리가 작성한 사망신고서 사본, 심지어 유산 상속 관련 공증 위조 정황까지. 그 모든 것들을 USB와 프린트 문서로 한 뭉치 챙겨두었죠. 제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던 그 순간 기자는 소형 캠코더의 전원을 켜고 마이크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이건 단순한 가족 막장이 아니라 계획적 범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들을 향해 폭로를 시작하자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숙희 여사께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법적 대응을 개시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고 아들은 기자의 카메라를 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단호히 말했죠. 이미 생중계 중입니다. 인터넷 라이브로요. 수십만 명이 보고 있어요. 식장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 중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럼 우리가 조문한 사람은 누구였냐며 웅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대체 누굴 위해 이런 가짜 장례식을 벌였던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텼는지 이 자리에 선 지금도 눈물이 솟구치려 했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졌을 때 죽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귀로만 듣는 며느리와 아들의 배신, 내 자식 입에서 엄마 이제 보내줘야지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병원복에 지저분한 담요 하나 덮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을 수천 번 되뇌며 깨어나는 연습을 했고 움직이는 훈련을 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다시 불러주길 기다렸습니다. 정민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저 영정 사진 속에서 화장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나는 살아 돌아왔고 이 자리에 섰고 이 모든 거짓과 배신의 무대를 폭로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 그 모든 위선을 이 자리에서 끝내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남의 손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마무리 인터뷰를 하듯 말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의 귀환. 이건 단순한 반전극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귀환입니다. 국민이 다 알아야 해요.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조용히 며느리와 아들을 연행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그 순간 저는 내 안에서 응어리졌던 피눈물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의 귀환이라뇨 세상에. 6개월 말 죽었다고 생각했지? 이젠 내가 너희를 묻을 차례야. 며느리와 아들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나는 법적으로 다시 생존자로 복귀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정됐고 내 이름에서 고자가 삭제되던 날 사무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선 여자는 분명 여전히 주름지고 피곤해 보였지만 두 눈은 살아있었고 표정엔 더 이상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를 죽이려 했던 건 단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자체가 나이 들고 약해진 여자를 하나의 처리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나왔고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강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요양병원이 아닌 노년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통장 관리 의료 결정권 제3명에 무엇보다도 내 의지를 잃지 않는 법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그 모든 걸 다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 자신을 잊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면,
아직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왜냐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니까요.